그리고 다음은 이제 역시 흰머리가 나도록 교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미중 간의 관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나라는? 미국은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미국은 그런 게 예전에 해봐야 2년 전 네. 같은데 그 기술 격차만 유지를 하려고 했던데 지금은 아예 이제 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제끼자. 그게 단순히 이제 두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한국도 끼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앞으로 양상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입자 당들을 보면 유심히 봤던 게 사람의 변화인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보면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원 171명 중에 한 명만 문과 계통이고 170명이 전부 다 이공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나옵니까? 그런 거 다 저희가 조사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거기도 문성하구나. 다 이과예요? 특히 이번에 유난히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야 그것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앞으로는 이거를 중국에서 무조건 아참 문과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의 스쳐간 장면들을 보면서 야 중국이 만반의 준비를 하구나. 근데 그걸 표시를 안 내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정말 여기 진짜 자본주의야. 칼을 갈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도 뭐 20대 당내에서 과교 흥국 여러 가지 뭐 기술 자립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네. 이야기는 우리가 저도 뭐 여러 방송이나 이런 칼럼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요.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중국이 이런 외교적인 측면을 지금 미중 관계에서 이제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이 계속 더 확실하게 강화될 것이고 기술 자주 그다음에 독립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CVC라고 하는 차이나 밸류 체인이 예전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차이나 밸류 체인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것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강조했던 우리가 대중무역 적자가 일시적이냐 고착화될 것이냐 보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20차 당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칠상팔하를 겠죠. 계속 남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양재츠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총괄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조가 별로 안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전략예고요, 늑대예기가 계속 늑대예기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점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계속 그 속에서 미국은 한국한테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중국과의 이 경제 산업 부분을 다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네.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중국은 이제 또 이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사드나 이런 식의 뭐 이런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계속 이제 탈동조화를 요구를 하고 있죠. 미국은 한중 간의 탈동조화 말은 안 하지만 네. 지금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패권의 양상은 시진핑 주석이 강한 중국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건데 첫 3.0의 첫 출발은 일단은 유연성을 가지고 미국과 가능한 부딪히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방향성에서 지금은 제가 보는 것은 앞으로의 미중의 패권 전쟁은 금융과 기술입니다. 네. 금융과 기술. 안보는 별도로 두고 그러니까 안보는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그럼 안보는 대만 이슈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는 양보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술과 금융에서는 중국이 미국한테 아주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유연성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그래서 11월 G20 정상이 될 때 만날 것이냐 만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미중 간의 패권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상수로서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 요번에 반도체 수출 통제 제한 조치 나왔지만 그 후속이 아마 줄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솔직히 다 좋은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노파심 때문에 더 감정이입해서 보는 건데 얘기해 주신 모든 문제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 우리한테 붙어라고 당연히 선택을 강조할 테고 근데 중국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만 문제도 겹쳐 있죠. 우리나라 뭐 공급망 문제도 겹쳐 있죠. 시장 문제도 있지. 좀 더 가면 뭐 푸켓 문제까지 엮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야 우리가 과연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이 가능해? 라는 물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 일단은 더 심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럼 적과 적으로 만나느냐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도 같이 해야 되는 구조로 가죠. 미국과 중국이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 3년임 됐을 때도
미 백악관에서도 예상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래도 협력할 것이 많다라는 식의 논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는 착시 현상에 잘못 빠져가지고 잘못 스탠스를 하면 문제가 커진다. 미중 간의 부분에 지금 속내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지만 충격을 받을까. 이번에 수출 통제 제한 조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매우 강하거든요. 기존과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중국을 팔다리를 다 자르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과 협력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향성이 명확하다. 지원을 두고 싸우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의 고민은 깊어지면 깊어졌지 덜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국익의 길로 가는 방향이 그러면 어딥니까? 이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탠스가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 동아시아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한반도는 힘들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이든 지경학적이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 이슈는 우리한테 또 힘든 이슈지만 또 미중 간의 부분에서 북한은 또 매우 중요하고 또 북한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이라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이 미중 간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쫄지 말자. 우리가 미국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처럼 미국이 뭘 가입하라고 한다 했을 때 근데 우리가 국익에 맞지 않으면 노 할 때도 노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미 상무부이 반도체 기업 조사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기업들 이면 계약서까지 다 보려고 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당시도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 많은 전문가분들 이런 말을 해서 줘야 된다. 미국이 요구하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합당한 선은 주기는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게 국익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저렇게 때리는 것도 국익인 거고 중국이 하는 것도 국익인 거고 미국이 반도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는 것도 자국의 국익인 거고 모든 게 국익입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 관점에서는 양쪽 다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적 자산 가치가 예전하고 정말 다르다. 제가 한번 미국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종합적 역량,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종합적 역량 이런 걸 보면 거의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량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미국 내에서 자료를 좀 보면 여러 가지 있죠. 종합적 국익을 판단하는 그게 보시면 뭐 경제 규모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국가 리더십이라든가 그러니까 종합적인 근거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 한 8위 정도를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고요. 알고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한 걸 보면 전체 종합적 국력에서 한국이 한 10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를 보는 게 꽤 높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쫄지 말자.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제 미중 간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표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보순도치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미국도 중국도 우리한테 도를 넘는 선을 넘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이 2차 당대가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더 이제 강력해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더 우리가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저는 지금 우리 같은 스탠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유럽이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중견 선진국이란 말을 쓰는데 유럽과 연대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강국이 있다라면 이 중견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과의 우리가 좀 헤드 역할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야 지금 미중이 이렇게 만드는 구도에서 전부 다 우리가 뭐냐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외교적 역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양국도 좀 생각을 더 달리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좀 브로드하게 지금 세력을 좀 규합하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 이게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을 맨날 미중 패권 전쟁이나 무역 전쟁 하면 그 다음으로 나왔던 후속 기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린 그냥 새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새우가 아니라 우린 고슴도치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준 것 자체가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괜한 애국심과 자부심까지 생기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 짧게 하나 여쭤보고 마칠게요.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당대회 마치고 그 바로 새롭게 열리는 거래일에서는 빠졌다가 다음 날 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 짓더니 또 그 다음 날인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26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강세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3년임 된 이후에 동력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 어느 쪽이세요? 내년 초를 전 출발 좀 보고 내년 초를 어떤 출발점? 양회가 네. 좀 이제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날 하고 아까 불안감, 불신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했기 네. 때문에 사실 하루 만에 시총이 75년 증발을 했다 뭐 했는데 또 다시 지금 강세를 보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시 부양은 분명히 정책 당국에서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소부장 같은 기업, 그러니까 베이징 증권소에 관리 뭐 지금 상장되는 기업들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증시가 나간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운영 자금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조절 수단을 통해서 부양할 것으로 보고 향후 방향성에서는 저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전 방송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3년이면 되면 일단은 시장에는 실망을 클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충격과 이런 것들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으로 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막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제 시진핑 3년이 되면 불확실성, 야 이거 완전히 독재되면 기업들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돈이 다 빠져나갈 것이 아닌데 실제 보면 글로벌 자금들이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 공산당을 믿는 거죠. 안 놔둘 거라는 부분들. 그렇지. 그 대신 어떤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는 분명히 계속 규제가 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중국 투자 부분에서 코로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맞물리면서 성장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관심 종목이라면 결국은 그걸 누가 견인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게 가장 클 것 같고 첫 번째 에너지 관련된 뭐 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혹은 국가 전력망 이런 데가 아무래도 중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첫 번째 힘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농업 관련된 주. 이거 강조 많이 드렸는데 아까 공동부여 바로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농업 관련된 주, 농업 테크주도 많이 있죠. 세 번째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때림 받는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시진핑 2.0보다 3.0에서 저는 더 많아질 거예요.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더 하신다기 때문에. 네. 그걸 공산당이 짝짓기를 다 해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미국 내 상장 기업이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상장된 기업을 네.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큰 테크 기업 위주보다는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지금 말한 이런 방향 섹터에서 보는 게 이들이 아마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에 있는 애널들하고도 소통을 해보면 큰 방향성에서는 저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업종군이나 산업군은 뭐 이거를 절대로 뭐 추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들의 상황을 봤을 때 중국에 어디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정책적인 그런 근거나 배경들을 가지고 한번 추려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정도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이벤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되게 깊숙한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쉽게 잘 정리되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중국 이슈가 계속 일어날 테고 그때마다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터지면 그리고 교수님께서 한국당에 계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출연 요청 드리면서 그 사안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